우리 며느리가 5살배기 손녀를 하룻밤 저희 집에 맡기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집에서 본 거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랬어요. 제가 물었죠. 얘야, 뭘 봤는데? 손녀의 대답을 듣고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어요.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현관에 쏟아져 내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그림자를 드리우던 그 밤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 순간 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지나간 날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죠. 그날 밤 며느리 지연이가 손녀 민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요. 수없이 들어온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저를 오싹하게 만드는 것 같았죠. 지연이는 문지방에 서서 평소처럼 들어오기를 망설였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찾는 듯 초조하게 골목을 훑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미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음에도 벌써 3번째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다정했던 며느리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지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제 어린 손녀 민서는 엄마 다리에 꼭 붙어 숨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봄이라는 이름의 곰인형을 힘껏 껴안고 있었죠. 그 곰인형은 민서가 슬픔 속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본 세월처럼 이미 낡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유치원복은 아마 온종일 입고 있었는지 살짝 구겨져 있었고요. 크고 동그란 눈은 수줍음과 간절함이 뒤섞인 채 마치 안전한 피난처를 구하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녀를 안아주고 웃음소리를 들었던 게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옛날처럼 말이에요. 지연이가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민서에게 몸을 숙여 아주 작게 속삭였지만 제게도 들릴 만큼은 되었습니다. 잘 자, 우리 딸, 내일 데리러 올게.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제 눈과 찰나의 순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경고인지 아니면 애원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연이는 서둘러 몸을 돌렸고 그녀의 마른 실루엣은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져 저와 민서만 현관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작은 부엌 큰 민서를 맞이하기 위해 오후부터 끓인 된장찌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서 앞에 찌개를 놓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먹으렴, 아가. 널 위해 끓였단다. 하지만 아이는 숟가락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그릇 안에 고정된 채였죠. 입맛 없어요, 할머니. 방해될까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치원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던 제 민서가 이제는 조용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밤새 민서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보미를 꽉 껴안은 채 화려한 색상의 만화 영화가 나오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정말로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세상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아이의 눈에서 그 먼 거리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쩌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다고 느낄 시간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들 민준이의 낡은 침대를 아직 간직하고 있는 작은 방에 제 옆자리에 아이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서는 벽 쪽으로 등을 돌린 채 보미를 껴안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정적 속에서 저는 삶에 지친 어른처럼 내쉬는 아이의 깊은 한숨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는 민준이가 떠난 후 제 심장이 아프게 뛰는 소리만 들으며 잠 못 이루던 제 밤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안아주며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이를 놀라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누워 아이가 평온한 잠을 자기를 기도하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잠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 저는 민서의 흐느낌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민서는 여전히 잠든 채였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꽉 다문 모습이 마치 두려움을 억누르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 아가. 아무데도 안 가. 하지만 제 안에서는 어렴풋한 걱정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따스한 황금빛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전날 밤의 무거운 분위기를 걷어내기 위해 익숙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었습니다. 계란이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렸습니다. 토스트와 따뜻한 우유 냄새가 작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는 민서가 잠에서 깨어 제 아들 민준이가 어렸을 때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그 따스함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헝클어진 머리에 많이 울었는지 붓고 충혈된 눈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곰인형 보미를 꽉 껴안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만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소 지으려 했었습니다. 아가, 어젯밤 잘 잤니?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다문 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가볍게 들리도록 신경 쓰며 프라이팬에 계란을 계속 뒤집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랑 따뜻한 우유 해놨어. 와서 같이 아침 먹을까? 아이는 망설이다가 식탁에 앉았지만 곰인형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접시를 놓아주며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먹어주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서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온 세상이 멈추기에 충분한 소리였죠. 할머니, 엄마가 집에서 본 거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랬어요. 제 손은 허공에 멈췄고 뒤집개는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뒤집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뭘 봤는데? 저는 민서 앞에 쭈그려 앉아 이제 눈물로 가득 찬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두려움과 말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싸우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지하실에 어떤 여자아이가 갇혀 있어요. 할머니. 그 애는 계속 울어요. 손이 너무 아프대요. 쨍그랑. 쇠숟가락이 제 손에서 타일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말은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 우유 잔이 흔들리며 하얀 줄기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의 겁에 질린 눈은 마치 너무 큰 비밀을 털어놓고 더는 짊어질 수 없는 듯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더 묻고 싶었지만 누군가 목을 힘껏 조르는 것처럼 목이 막혔습니다. 민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뛰어들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폭풍우 속에 갇힌 작은 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거친 숨결 하나하나를 느끼며 힘껏 껴안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질문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네 집에 갇힌 아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민서가 그저 상상한 것이라고, 아이의 악몽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아이의 얼굴에 서린 그토록 선명한 공포는 이것이 동화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제 작은 가족의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던, 마치 서울의 햇살처럼 빛나던 지난 날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집은 지금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와 목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죠. 주말 오후마다 제 아들 민준이가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오던 때를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키 크고 튼튼한 엔지니어였던 제 아들은 언제나 어떤 그림자든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현장에서 팀원들 다 웃게 만들었어요. 먼지투성이 신발을 벗고 민서를 어깨에 태우며 을의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때 겨우 걸음마를 떼던 아주 작은 민서는 아빠가 공중으로 던져줄 때마다 하늘에 닿으려는 듯 작은 손을 흔들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시절 며느리 지연이는 해바라기처럼 빛나는 미소를 가진 다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저와 그녀는 부엌에서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며 몇 시간이고 보내곤 했습니다. 갈비찜은 우리 둘 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마른 고추를 갈고 참깨가 향을 낼 때까지 볶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리하는 동안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이 음식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기쁨으로 빛나는 눈으로 묻곤 했습니다. 저는 농담하며 미소 지었죠. 민준이가 우리가 만든 걸 맛있게 안 먹으면 내가 직접 혼내줄 거야. 그토록 소박하고 따뜻했던 순간들은 제 기억 속에서 귀한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던 보물들이었죠. 가족 저녁 식사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식탁 상석에 앉아 공사 현장에서의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누군가 시멘트통을 떨어뜨린 이야기부터 쉬는 시간에 팀 전체가 목청껏 노래를 부르던 이야기까지요. 그의 무릎에 앉아있던 작은 민서는 커다란 눈으로 귀 기울여 듣다가 때때로 순진한 질문으로 말을 끊곤 했습니다. 아빠, 그 트럭은 우리 집만큼 커? 저는 그저 거기서 제 작은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죠. 인생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온전한 가족을 가진 행운아라고 되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운명처럼 정해진 어느 비 오는 밤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화벨이 집요하게 울리며 제 잠을 찢어놓던 그 새벽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면서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어둠 속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쥔 채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태양이었던 민준이 제 삶의 빛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기고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민준이의 장례식은 하늘에서 눈물이 내리는 듯한 이슬비가 내리는 잿빛 날에 치러졌습니다. 저는 겨우 2살이었던 민서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아빠가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할머니? 민서는 너무나 맑은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힘껏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갔단다. 하지만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어, 우리 아가.
지연이는 제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돌처럼 창백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어서 제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를 고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죽은 후 이 집은 어두운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몇 시간이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닫힌 문 너머로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는 지연이가 이겨낼 것이라고, 시간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고통은 그녀를 저에게서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더는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이는 다른 동네의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어머님.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집을 떠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민준이의 추억, 집안 구석구석과 모든 물건이 떠올리게 하는 기억들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민서가 그녀와 함께 가야 했을 때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아이는 제 삶에 남은 유일한 빛이었고 이제는 저에게 맡겨지는 몇 안 되는 주말에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은 거대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민준이의 사진 옆에 민서가 갓난아기였을 때 아빠 어깨에 앉아 까르르 웃던 야외 나들이 가족 사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 사진 앞에 앉아 제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해야 하니?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하지만 복도에서 휘파람을 부는 바람만이 제게 대답하며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고독뿐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의 만남에서 저는 민서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에 빛나고 투명했던 아이의 눈은 이제 이름 붙이기 어려운 슬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미소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 물으려 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고민형 보미를 마치 유일한 방패인 양 힘껏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늘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회피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민서 잘 돌보고 있어요.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고 제 손녀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비밀의 장막이 제 어린 민서의 입에서 나온 무서운 속삭임으로 찢어졌습니다. 저는 민서의 고백 이후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민서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 세상을 피하려는 듯 눈을 꼭 감았습니다. 아이는 그 외로운 날들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버린 낡은 고민형 보미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더 묻고 더 자세한 내용을 캐내고 싶었지만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채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자, 아가야, 조금 쉬렴. 저는 속에서 분노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음에도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정오, 저는 민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잠식하고 있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 교실과 친구들의 익숙한 분위기가 필요했습니다. 익숙한 자갈길을 걸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민서는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감히 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타들어가는 불안감을 숨기려 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울 거야? 제가 물었지만 민서는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나이에 비해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해서 저는 잠시나마 민서의 담임 선생님인 김민정 선생님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중년의 여성으로 친절하면서도 날카로운 눈을 가졌고 항상 학생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분필과 종이 냄새가 아직 떠도는 교무실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민서에게 무슨 일 있나요? 저는 교실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날 아침 민서가 제게 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아이를 언급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고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최근에 민서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쉽게 놀라고 가끔 수업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기도 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술 시간에 아주 이상한 그림들을 그렸어요. 거의 항상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여자아이예요. 그 뒤에는 마치 철창처럼 어지럽게 널린 검은 줄들이 있고요. 제 심장이 누군가 꽉 쥐는 것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철창 같은 검은 줄들. 선생님의 말은 제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정확한 한 방이었습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정서 상태가 걱정돼요. 어쩌면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일어서며 말했지만 다리가 저를 지탱하지 못할 것처럼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유령처럼 걸었습니다. 민서의 그림들, 어두운 방의 아이와 철창 같은 검은 선들의 이미지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무엇을 봤을까 자문했습니다. 정말로 갇힌 아이가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너무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상상일 뿐일까? 하지만 아이의 겁에 질린 눈, 떨리는 목소리는 그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단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마당에 핀 붉은 채송화를 바라보며 집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마치 경고라도 하듯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친절한 이웃 어르신인 김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놓치지 않는 듯한 예리한 눈빛을 가진 호랍이었습니다. 제 지친 표정을 보고 그는 나무 지팡이를 계단에 기대고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 괜찮으시오? 꼭 도깨비라도 본 사람 같구려. 저는 걱정을 감추려 했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그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 나무 벤치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 당신이 별일 아닌 걸로 걱정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아오. 민서에게 무슨 일 있어? 저는 이 일을 나눠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지만 민서의 겁에 질린 눈빛을 떠올리며 일부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떠보기 위해서였죠. 민서가 지연이네 집에 있는 어떤 아이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해서요. 이제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여사,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지난주 어느 밤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갔다가 지연이가 어떤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소. 분명 민서는 아니었소. 벌써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 그는 말을 멈추고 계속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소. 그때는 민서가 아파서 우는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당신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려. 김 할아버지의 말은 제게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 손은 외투 끝을 꽉 쥐었습니다. 확실하세요? 할아버지, 잘 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분간하지 못했지만 민서는 아니었소. 더 작고 머리카락도 더 짧았지. 지연이를 오해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민서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시선이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제 몸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민서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전의 따뜻함은 한 점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엄마 뒤에 숨어 곰인형 보미를 꽉 껴안은 채 불안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붙잡고 더 묻고 싶었지만 지연이의 시선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더 말없이 서둘러 끌고 갔습니다. 저는 문지방에 서서 그들의 실루엣이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가슴이 억눌린 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온 세상이 저를 등진 듯 가슴에 참을 수 없는 무게를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안락한 곳을 벗어나 아프더라도 진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내로 가는 첫 버스를 타고 김서린 창밖을 내다보며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날따라 멀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룩진 벽을 가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축축한 종이와 탄 커피 냄새가 섞인 공기가 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꽉 쥐고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려 했으며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록을 훑어보던 젊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더니 강태식 경감이 극힌 자국투성이의 나무 책상 뒤에 앉아있는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강 경감은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목격한 듯 지친 눈과 굳은 얼굴을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속삭임, 지하실에 갇힌 아이, 김민정 선생님이 묘사한 이상한 그림들, 그리고 밤에 나타난 낯선 아이에 대한 김 할아버지의 증언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치 진실의 벽을 쌓는 벽돌 하나하나처럼 명확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경감님,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민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 손녀는 두려워하고 있고 저는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경감의 눈에 담긴 절박함을 그가 알아주길 바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마쳤습니다. 강경감은 제 말을 들으며 손으로 책상을 일정하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는 감정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한 아이의 말과 그림 몇 장, 그리고 이웃의 증언뿐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며느님 댁에 대한 수색 영장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림을 억누르기 위해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로 위험에 처한 아이가 있다면요? 경감님,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민서 말이 사실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강경감은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에 약간의 동정심이 스쳤습니다. 신고는 접수해 두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매 순간이 민서가 말한 그 아이에게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자 다리가 거의 저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감님. 속으로는 무력감에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았습니다. 정오에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저는 추위만 느꼈습니다. 저는 멍한 머리로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저는 경찰이 즉시 행동해 주기를, 민서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제 손녀도, 이름 모를 그 아이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고독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려 시장에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가게들 사이를 지나갈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연세가 드셔서 틀림없이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거야. 한 생선 장수가 동료에게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자기 며느리를 애들 납치했다고 고발하겠어? 저는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것을 느끼며 멈춰 섰습니다. 그녀를 향해 돌아섰지만 그녀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자기 테이블의 생선들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연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동네 전체에 제가 민서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망상에 빠졌다고, 제 손녀를 되찾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바위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앉아 떨어지는 채송화 꽃잎을 바라보며 약간의 평온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 해가 지자 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민서를 데리러 왔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오빠 진우 앞에서 민서를 힘껏 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오빠,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지연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애들을 납치했다잖아.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난 그저 민서를 돌보고 싶을 뿐인데 나한테 이러잖아. 키 크고 거친 남자인 진우가 제 앞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우리 가족 좀 내버려 두세요. 대체 누구시길래 감히 제 동생을 이렇게 모함하세요? 저는 목이 졸리는 듯한 심정으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길가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모든 호기심, 동정 불신이 담긴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박 여사님이 손녀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헛소리를 하시나 보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해라. 연세도 많으신데 다른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았다고, 민서가 끔찍한 것을 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문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그저 거기에 꼼짝 않고 서서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서가 창문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할머니,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듯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제 다리는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시동을 걸었고 찾는 제 손녀를 뒤에 남기고 저를 이웃들의 시선 아래 홀로 남겨둔 채 멀어졌습니다.
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이웃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망상에 빠진 노파를 보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겪은 쓰라린 대면 이후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와 속삭임에 묶인 듯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상실의 고통에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폭풍에 저항할 힘도 없이 바람에 휩쓸리는 말은 잎사귀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민준이의 초상화를 멍하니 바라보며 거실의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모습이 제 속을 더욱 헤집어 놓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해야 하니? 방이 정적 속에서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와 제가 듣지 않는 텔레비전 뉴스 소리뿐이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온 세상이 저를 등졌다고 느끼며 거기에 있었습니다. 슬픔이 가득 담긴 채 차창으로 저를 바라보던 민서의 모습은 제 영혼을 꿰뚫는 칼과도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저를 동네에 미친 여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손녀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각을 본다는 그녀의 소문은 제 자존심에 밝히는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서 방문에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강경감의 차가운 거절만 받았을 뿐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가 말했죠. 민서가 겁에 질려 있고 어쩌면 이름 모를 다른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뜬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무력함의 매 순간을 알리는 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민서의 눈빛이 떠오르거나 지하실에 어떤 여자아이가 갇혀 있어요. 라는 끔찍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민서가 전날 밤 잤던 베개를 껴안고 돌아누웠습니다. 마치 아이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그것이 제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줄 수 있을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가슴 속의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은수가,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망상에 빠진 노파일 뿐이니?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북적거림이 제 마음을 달래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명백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늘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던 상인들이 이제는 멀리서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몸을 기울여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동정과 거리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불쌍한 박 여사님,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제 정신까지 놓으셨을까. 한 채소 장수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듣지 못한 척하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았다고 민서가 끔찍한 것을 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두가 지연이의 이야기를 더욱 믿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이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버드나무 바구니를 손에 들고 문 앞에 서 있었고 저를 보자 걱정 가득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여사는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와서 저를 울타리 옆구석으로 데려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숙 씨, 나는 당신을 알아요.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걸 지어낼 사람이라고 믿지 않아요. 어젯밤 지연이가 민서를 데려갈 때 그 아이 눈을 봤어요. 아이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은숙 씨. 지금 포기하면 그 후에는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녀의 말이 제 등을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제 절망을 걷어내지는 못했지만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한 것을 참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 여사님. 속삭였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요. 이 여사는 제가 오랫동안 제 자신에게서 보지 못했던 결의의 찬 눈빛으로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계속해야 해요, 은숙 씨. 민서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소문 때문에 물러서지 말아요. 저는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약간의 평온을 찾으려 마당에 채송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꽃잎들이 작은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며 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두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어르신인 김 할아버지가 커피 봉지를 손에 들고 미스터리한 표정으로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 이걸 봐야 하오. 그는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졸아드는 것을 느끼며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단단히 닫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을 하는 조카에게 지난주 CCTV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소. 그는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보시오, 은숙 씨, 당신이 이걸 봐야 할 것 같소. 화면이 켜지며 흐릿하고 잡음이 섞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제 가족이었던 며느리 지연이가 한밤중에 낯선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민서보다 작은 체구에 마치 겁에 질린 듯 서투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65살의 저, 박은숙은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아이에 대한 민서의 속삭임은 더 이상 한 아이의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그토록 기도했던 증거였습니다.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확실하세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착각일 리 없소, 박 여사. 내가 그 장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소. 카메라에도 찍혔을 줄은 몰랐지만 그날 밤 마당에 있었는데 민서가 아니었단 말이오. 그의 말은 고통스러운 비수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가라앉고 있는 폭풍우 속에서 유일한 구명줄인 양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한 것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영상을 즉시 경찰서에 가져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영상 속의 아이, 그리고 어쩌면 민서마저도 계속 위험에 처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낡은 외투를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뒤 불타는 심장을 안고 김 할아버지 댁을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경찰서로 가는 자갈길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눈의 민서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지켜주길 바랐을 제 아들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 공기는 여전히 낡은 서류와 탄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있었고 그들이 행동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태식 경감과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접수대의 젊은 경찰관은 아마도 제 눈에서 절박함을 읽었는지
저를 익숙한 방으로 빠르게 안내했습니다. 강 경감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눈은 지쳐 보였습니다. 박 어머님 또 오셨군요. 그는 약간 놀란 어조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김 할아버지의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경감님, 증거가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제가 영상을 재생하자 지연이와 낯선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김 할아버지가 본 것, 민서가 제게 말한 것,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그린 이상한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하고 단호하게 들리도록 애썼습니다. 저 아이는 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경감은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친구 딸을 잠시 돌봐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단조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옥죄는 또 다른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 증거를 묵살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더 조사해 주세요. 저 아이는 우리 동네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어요.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제 손녀 민서는 겁에 질려 있어요. 지하실에 갇혀서 손이 아프다고 우는 아이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어쩌면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나 제 눈의 절망이 강경감을 망설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근처의 젊은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실종 신고가 있는지 확인해봐. 그는 진지하게 명령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확인한 뒤 컴퓨터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것처럼 외투 끝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젊은 경찰관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경감님, 이것 좀 보십시오. 영상 속 아이의 인상착의가 이웃 동네에서 2주 전 실종 신고된 5살 별이와 일치합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강경감에게 보여주었고 저는 그의 얼굴이 즉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지친 눈은 이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정보 확인하고 이웃 동네 경찰서에 연락해서 실종 사건 전체 파일을 요청해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슴 안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제가 필요했던 증거였습니다. 별이라는 아이의 이름. 그것은 제 영혼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한 것을 참으며 강경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감님.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만 그의 눈에서 변화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은 없었고 차가운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서 문이 벌컥 열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의 이웃 몇몇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모퉁이에서 떡을 파는 김 여사님과 김 할아버지와 자주 장기를 두는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감님, 박 여사님이 지연이 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을 구하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하라고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지연이네 집에서 우는 소리, 이상한 소음들을 들었어요. 민서가 박 여사님 댁에 머물던 밤에도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떼쓰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안 서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새벽녘에 그 집 지하실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걸 봤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그들의 말은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처럼 이미 제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던 끔찍한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강경감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주길 바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한 점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어머님,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토록 어두웠던 날들 끝에 처음으로 희망의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행동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 후에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저는 제가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를 허리케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영상, 별이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은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곧 마주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한때 제 가족이었던 며느리 지연이는 이제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었고 비밀의 장막이 걷혔을 때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작은 집 안에서 울리는 전쟁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민준이의 사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노란 불빛 아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마치 엄마, 강해져야 해요. 라고 말하는 듯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민준이의 영혼이 제 손녀 민서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이제는 제가 계속 싸워야 할 이유가 된 그 순진한 아이, 작은 별이를 지켜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민준아, 도와줘.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 저는 민서를, 제 손녀의 겁에 질린 눈빛을, 그날 아침 부엌에서의 끔찍한 속삭임을 생각했습니다. 낡은 잠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걷던 영상 속의 아이, 별이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미지가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제게 더 큰 결의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단 1분이라도 더 고통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것이 제 가족에게서 남은 얼마 안 되는 것마저 산산조각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연이는 비록 변했지만 여전히 민서의 엄마였고 한때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일상에 매달리려 평소처럼 시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또 박 여사님이 며느리를 고발했대. 한 과일 장수가 옆 사람에게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제 미쳐버렸나 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동정이나 의심의 시선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필요한 몇 가지만 채소 조금, 빵 조금 사서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소문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민서와 별이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정오 무렵 제 평생의 오랜 친구인 이 여사가 아직 따끈한 찐빵 한 접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와 접시를 식탁 위에 놓고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숙 씨, 용기를 내요. 그녀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험담 때문에 물러서지 말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깊은 공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등지지 않은, 저를 망상에 빠진
노파로 보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여사님, 두려워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만약 진실이 너무 끔찍하다면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손녀 민서는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이 엄마는요? 이 여사는 제 말을 끊으며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은숙 씨,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여자예요. 민준이를 잃고도 민서를 위해 꿋꿋이 버텼잖아요.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 얼어붙은 심장을 데우는 작은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 여사님. 속삭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는 미소를 짓고 제 어깨를 두드린 뒤 일어서서 떠났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찐빵 접시를 남겨두고 갔지만 저는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할아버지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현관 벤치에 지팡이를 짚고 앉아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 어젯밤에도 지연이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소.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고 그 뒤에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렸소.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확실하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저는 별이를 민서가 했던 말을 생각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 아이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으세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불안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소, 은숙 씨. 하지만 경찰이 모든 것을 빨리 밝혀주길 바랄 뿐이요. 저는 저를 등지지 않은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소식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민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별이가 계속 고통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만 남아있더라도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서의 담임 선생님인 김민정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민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디 아이를 돌봐주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안전할 거라는 걸 알고 싶어요. 민정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즉시 수락했습니다. 박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민서를 잘 살피겠습니다. 어머님은 하셔야 할 일을 하세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얹힌 불안감이 여전했음에도 저를 약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제 서류와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민서의 이상한 그림들을 작은 가방에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다음 날이 제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몰랐지만 어떤 일에도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민서가 더 이상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약간의 평화를 찾으려 눈을 감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벨이 집의 정적을 깨며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태식 경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짧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어머님, 내일 새벽 지연 씨의 집을 수색할 겁니다. 준비해 두십시오. 저는 수화기가 손에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감님.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쉴 새 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진짜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희미한 빛이 겨우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짓누르는 것처럼 가슴이 타는 듯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고통스럽거나 끔찍한 진실이 밝혀질 날이었죠. 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뒤 떨리는 손으로 신발끈을 맸습니다. 벽에 걸린 민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에게 힘을 줘. 겁에 질린 민서의 눈빛과 김 할아버지의 영상 속 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며 두려움이 저를 마비시킬 것 같았음에도 계속 나아가도록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제 집 앞에 경찰차가 멈춰서는 건조한 소리가 저를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강태식 경감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굳은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시죠, 박 어머님.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와 민서의 그림이 든 가방을 부적처럼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김서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연이의 집으로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짧게 느껴졌지만 매 순간이 한세기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서와 별이를 생각하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마주할 힘이 있을까? 지연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고 먹구름이 폭풍을 예고하듯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돌풍처럼 불어 마당의 붉은 채송화, 꽃잎을 핏방울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심장이 세차게 뛰고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경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건조한 노크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창백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그녀의 시선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깊은 두려움을 숨기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경감은 그녀 앞에 차갑게 수색 영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법적 영장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종이를 쳐다본 뒤 제 가슴에 칼을 꽂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지, 그렇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을 뱉었습니다. 날 망치려고 하는 거지. 민서를 뺏어가려고. 저는 외투 끝을 꽉 쥔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오직 민서를 보호하고 작은 별이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문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그저 한때 제 며느리였고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연이의 오빠 진우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집에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여긴 사유지야. 당신들한테는 권리가 없어. 우리 가족을 모함하고 망신 주고 있잖아. 그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강경감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경찰팀에게 들어가라는 신호만 보냈습니다. 저는 마당에 꼼짝 않고 서 있었고 문틈으로 민서가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민형 보미를 꽉 껴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많이 울었는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달려가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연이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경찰들이 각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군화가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뒤섞이는 서류 소리와 섞였습니다. 분위기는 너무나 팽팽해서 집 전체가 끔찍한 무언가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계속해서 울며 소리쳤습니다. 다 시어머니 탓이에요.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어떻게 미친 늙은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미치지 않았다고, 오직 민서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으로 거기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경감은 그녀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팀을 복도 끝으로 이끌었고
거기에는 지하실로 통하는 작고 낡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은 진정한 공황 상태의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입구를 막기 위해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낡은 창고일 뿐이에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그녀의 어조에 담긴 절망감은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민서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 뒤에는 끔찍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아가 녹슨 자물쇠에 마스터키를 조용히 꽂았습니다. 진우는 그를 막으려 달려들려 했지만 2명의 경찰관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열면 안 돼.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그의 힘은 건장한 남자들을 뿌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쥔 채 거의 숨을 멈췄습니다. 이웃들이 이미 길가에 모여들어 집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상에 박 여사님이 한 말이 사실일까?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모든 관심은 그 철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딸깍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힘껏 당기자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의 비명처럼 소름 끼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둡고 깊은 내부에서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억눌린 구조 요청처럼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지하실 문이 벌컥 열리고 마치 어둠 자체가 끔찍한 비밀을 내뿜는 듯 축축하고 퀴퀴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집마당에 서서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흐느낌은 희미했지만 마치 저 세상에서 온 애원처럼 선명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빗줄기가 얼룩진 벽과 부서진 골판지 상자들을 힘껏 훑었고 그때 어두운 구석에서 작은 실루엣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별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아이, 민서가 두려운 눈으로 말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찢어진 잠옷이 마른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왼팔은 더러운 헝겊으로 조잡하게 감겨 있었고 크게 뜬 눈은 주위의 낯선 사람들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현관 기둥을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별이의 모습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서를 아이가 목격해야만 했던 것을 생각했고 눈물이 터져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별이야.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처럼요. 한 여경이 앞으로 달려가 별이를 팔에 안고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지금 당장 구급차 불러요. 그녀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는 낡고색이 바랜 쿠션을 떨리는 손으로 꽉 껴안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안전한 세상에서 남은 유일한 것인 듯 했습니다. 이웃들이 마당에 몰려들었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세상에 사실이었어. 결국 박 여사님이 진실을 말한 거였어. 한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안에 담긴 후회를 느꼈습니다. 저를 등졌던 사람들, 저를 미친 늙은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고통뿐이었습니다. 별이에 대한 고통, 민서에 대한 고통, 그리고 제 가족이 또다시 부서지는 것을 보는 제 자신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별이를 안고 있는 여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둔 게 아니야. 난 그냥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밀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절망적인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지연이의 오빠 진우는 2명의 경찰관이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녀를 변호하려 몸부림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내 동생한테 덫을 놓고 있잖아. 다 저 늙은이의 계략이야. 그는 불타는 눈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꼼짝 않고 서서 그와 그리고 지연이를 찢어지는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들을 가족으로 여겼지만 이제 그들은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낯선 사람들과도 같았습니다. 강태식 경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해. 범죄 현장이 눈앞에 있잖아. 그는 그의 팀에게 계속해서 지하실을 수색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낡은 상자들을 뒤지고 구석구석을 살폈고 그때 한 경찰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경감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강경감이 그 꾸러미를 여는 것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들은 이상한 기호들과 어두운 사이비 종교에 대한 무질서한 문장들로 가득 찬 공책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저는 갈겨 쓴 글씨로 박태수라는 이름과 서명을 보았습니다. 강경감은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박태수, 이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작년에 언론에서 폭로했던 극단주의 단체의 교주였지. 강경감의 말은 벼락과도 같아서 저와 우리 주위의 군중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죽은 후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들, 그녀의 이상한 눈빛, 제가 민서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가 지키던 끔찍한 침묵을요. 어떻게 박태수 같은 사람과 엮일 수 있었을까? 한때 다정했던 제 며느리가 어떻게 그토록 어두운 길로 빠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는 쇠약했고 눈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애원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한테 갈래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저는 별이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딸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을 그녀를요. 그리고 그들이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충혈된 눈으로 구급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러 달려가고 싶었지만 강경감은 아직 그 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듯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연이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빛났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그녀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했던 며느리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낯선 차가움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경찰서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을 겪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자 제 마음에 희망의 빗줄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 소식은 허리케인처럼 퍼져나갔고 우리 작은 동네는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언론과 텔레비전, 위성 중계차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별이와 민서 그리고 제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서 곁에 있으면서 아이를 꽉 껴안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후에 저는 별이가 입원한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인 별이네 가족은 경찰의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딸을 절망적으로 껴안고
숨죽인 흐느낌으로 우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의 말은 여성인 별이, 어머니는 별이를 붙들고 사랑의 말을 속삭였고, 옆에 있던 별이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의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따뜻함으로 저를 채웠습니다. 저는 민서를, 아이가 견뎌야 했던 두려움을 생각했고 제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별이네 가족은 제가 복도에 조용히 서 있을 때 다가왔습니다. 별이 어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어머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과 민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딸을 영원히 잃었을지도 몰라요. 별이 아버지는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삶의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별이는 저희의 전부예요. 저는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라도 했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민서예요. 제 손녀는 너무 무서웠음에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어요. 그들은 제 손을 더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몸짓에서 제 얼어붙은 심장을 데우는 불꽃 같은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병원 입구 밖에서 저는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 등 뒤에서 수군거리고 저를 미친 노파라고 불렀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떡 장수인 김 여사님이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의심해서 잘못했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김 할아버지와 장기를 두곤 했던 박 사장님도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영웅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손녀를 지키고 싶은 할머니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불신의 시선은 사라지고 존경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진실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네 전체가 민서를 작은 영웅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용기에 대해 8살짜리 아이가 두려움과 세상의 의심에 맞서면서도 감히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제 가슴은 자부심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는 이런 일을 겪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걱정 없는 어린 시절을 웃음과 근심 없는 날들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민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고 아이가 이 상처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수사의 예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연이는 납치, 불법, 감금, 그리고 위험한 사입이 종교와의 연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박태수의 서명이 있는 공책들은 경찰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범죄 조직에 대한 더 광범위한 수사를 열게 했습니다. 지연이의 오빠 진우도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민서가 자곤 했던 베개를 꽉 껴안고 저녁 뉴스에서 그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한때 제 며느리였고 가족 저녁 식사에서 환하게 웃던 그 젊은이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이어두은 길로 이끌었을까? 답은 없었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그토록 잿빛이었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와 별이가 붉은 채송화, 덩굴 아래 현관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미소를 되찾았지만 눈에는 아직 희미한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곰인형 보미를 손에 들고 별이가 잡으려고 할 때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따뜻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문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아이의 치유의 길은 길겠지만
그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별이네 가족이 오후에 신선한 꽃다발과 직접 만든 푸딩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별이 어머니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어머님, 어머님께서 별이의 또 다른 할머니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어머님께서 아이의 목숨을 구해주셨고, 저희는 아이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같은 할머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민서와 별이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빛이고 희망이란다. 별이는 수줍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서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신뢰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가 제 옆 침대에 웅크리고 누웠을 때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영웅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햇살 냄새가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가, 넌 진실을 믿고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할 용기를 냈으니까 할머니의 가장 용감한 영웅이란다. 민서는 그토록 오랜 날들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고 저는 아이의 눈에 빛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저는 조용한 눈물과 함께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서야. 밖에서는 밤바람이 부드럽게 채송화를 흔들었고 빛나는 달 아래 꽃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이상한 평화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를, 그의 미소를 생각했고 하늘에서 제 아들도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한 생명을 구했고 진실이 마침내 어둠을 이겼으니까요. 저는 민서를 더 꽉 껴안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해냈어. 너와의 약속을 지켰단다. 그리고 그 순간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작은 가족에게 빛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춰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셨을까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촛불과도 같으니까요. 신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끈다고 확신합니다.